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김가옥 교수입니다. 식품 영양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되돌아보면은요. 건강한 식생활부터 해가지고 소화, 흡수,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까지 왔죠.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말이 어렵습니다. 관련돼서 알아보고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다량, 미량,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6강 에너지 대사는요, 총 2시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차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근원과 전환, 인체 에너지의 대사량, 에너지 측정법을 첫 번째 시간에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 소비량 계산법과 한국인 에너지 섭취 기준, 그 다음에 에너지 균형과 체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요, 1강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1강에 들어가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의 근원과 전환, 어떻게 전환되는가, 에너지가 또 어디서 바탕이 되고 어떻게 전환되는가를 알아보고요. 인체에는 또 에너지 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단백질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요, 생물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서 동식물의 조직 세포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5대 영양소 중에서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라고 배웠는데요. 이런 단백질의 정의와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그가 할 수 있는 단백질의 기능, 예를 들면 체조직 성장과 유지에 관여하고 효소와 호르몬을 합성시키며 혈액 단백질을 생성하고 항체와 면역세포를 형성하고 포도당 신생과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활용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어서요, 소화 흡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아미노산과 단백질 대사, 그 다음에 식품 단백질의 종류와 질 평가, 질소 평형과 단백질의 필요량, 또 단백질의 결핍증과 과잉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백질의 결핍증과 과잉증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단백질 결핍증에서는 과시오코아가 마라스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단백질 결핍증에 걸린 사람을 볼 수가 어렵습니다.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과잉 섭취는 어떻게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과잉해서 섭취하면 문제가 되겠죠. 단백질의 과잉 섭취에 관련된 내용은 동풍이라든지 칼슘이 인체로 배출되기 때문에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발생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요, 단백질 급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백질은 말씀드렸듯이 인체에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충분한 급원 성분인 멸치와 대두, 다랑어, 새우, 돼지 부산물이나 닭고기, 고등어, 돼지고기, 오징어 같이 단백질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육류를 섭취해야 된다고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제6장 1 에너지 대사를 배우기 전에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을 유지한다 라는 수업의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대사를 배우기 전에 OX 퀴즈를 3개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첫 번째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식사를 하면 인체는 공복시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백질의 내용이었는데요. OX로 답하여 보겠습니다. 이게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맞죠?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식사를 하면 인체는 공복시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을 때 체중이 증가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우리가 들어간 만큼 자동차가 달리듯이 인체도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을 때 체지방으로 변환돼서 지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3번째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은 체구가 작기 때문에 체중 킬로그램당 에너지 필요량이 성인보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정답은 오답입니다. 에너지 필요량은 성별, 연령별, 체격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활동량이 아주 높은 어린이의 경우에는 필요한 에너지 대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필요량도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의 근원과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원 소화와 흡수에 대해서 배웠듯이 에너지 대사, 즉 대사라는 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대사의 정의는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리하고 합성하여 생체 성분이나 생물 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는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너지는 뭘까요? 에너지는 에너지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요.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동차가 휘발유가 있어야지 가듯이 우리 인체도 영양분을 섭취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과 사람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자연적인 섭리겠죠. 이처럼 인체는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여 얻은 에너지를 체내에서 ATP 형태로 전환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TP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ATP라는 전문 용어가 무엇일까요? APT라고 하면은 아르노사인 트라이포세이트라는 약자인데요.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데노신 3인산은요 약자로 ATP라고 쓰고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결합된 유기화합물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작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어려운데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됐다고 보고요. 에너지의 근원과 전환을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이 태양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요. 태양이 식물들의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와 산소 2개 또는 수소와 산소로 결합해서 식물성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탄수화물이 생성되고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동물들의 섭취로 인해서 소와 양들이 식물을 섭취하겠죠. 이것들이 에너지원으로 변형이 된 다음에 인체로 들어가서 탄수화물이나 지질 혹은 단백질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이 포도당이나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다시 변형이 되고요. 화학적 전기적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체 생명을 유지한다든지 신체 활동으로 이용된다든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한다든지 체세포 성장 유지에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체 활동이나 생명 유지는 결국 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품 에너지와 ATP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도당이나 지방산, 아미노산에 저장되고 있는 식품 에너지는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친 후 세포에서 분해되고 미토콘트리아에서 전자 전달계를 통과하며 화학적 에너지인 ATP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식품 에너지의 약 20에서 45%만이 ATP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열로 발산돼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되는데요. ATP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달인 화합물로서 모든 생물의 세포 내에 존재하며 생물의 에너지 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ATP는 효소의 작용으로 무인기 인산인 PI라고 하죠. 한 개가 떨어져 나오면서 ADP로 전환될 때 7.3칼로리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신체의 근육 운동이라든지 대사활동, 신경 전달 작용 등에 사용됩니다. 전문 용어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못 알아들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검색을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ATP의 구조를 화학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복잡합니다. 머리가 벌써 아파오는데요. 구조화학식은 구조화학에 의해 결정된 분자 구조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나 화학자, 식품학자들이 화학활동에 의한 구조화학에 대해서 결정을 해보니까 아데노신과 인산기 즉 ADP와 무기인산 PI를 결합한 것을 우리가 아데노신 3인산 즉 ATP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질소 1개와 수소 2개를 비롯해서 탄소나 질소부터 해가지고 수소와 같은 분자식을 구성한다는 것인데요. 아데노신 3인산을 분자식으로 구조해서 펼쳐놓았을 때 이러한 구조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일이 없고요. 머리도 아프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인체 에너지의 이용과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는 식품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지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섭취하면 여분의 에너지는 체내에 체지방으로 저장되게 되는데요.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여분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포도당 등은 모두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된다고 우리 단백질이나 지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알코올은 7칼로리를 발생한다고 배웠죠. 이것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과잉 섭취 시 지방으로 체내에 저장돼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지방간이 거의 대부분 발견이 됩니다. 반면에 에너지 섭취량이 인체 필요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저장되었던 에너지원이 분해돼서 이용되게 되는데요.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지방 조직에 저장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체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에너지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 에너지와 식품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들었듯이요. 인체에 저장된 에너지원은 체단백질과 체지방,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것이 식품 에너지 성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은 아미노산으로 변형이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체지방은 지방산, 아미노산, 포도당으로 변형이 되고요. 이 알코올은 온리 체지방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이것들 이 식품 에너지의 성분인 아미노산과 지방산, 포도당, 알코올이 에너지로 전형돼서 사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인체 에너지의 대사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초 대사량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인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는 기초 대사량, 다른 말로는 휴식 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시기성 발열 효과, 그리고 적응 대사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인체 에너지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초 대사량과 휴식 대사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초 대사량이란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필요량으로서 의식적인 근육 활동이 전혀 없는 완전한 휴식 상태일 때 인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라든지 움직이지 않을 때도 우리가 기초대사량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기초대사량은 체내의 항산성을 유지하고 신경을 전달하며 심장을 박동시키고 혈액순환을 하고 호흡 운동을 시키며 체온 및 뇌분비선 유지 등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기초대사량은 식후 12시간이 경과하여 식이성 발열 효과의 영향이 배제된 상태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일반 상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휴식 대사량은요. 휴식 대사량이란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서 아무런 육체적 운동 없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신체 기능과 체내 항산성을 유지하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로 기초 대사량에 비해서 약 10% 정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 총 소비 에너지량의 60에서 75%를 우리는 휴식 대사량이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개인 간 기초 대사량의 차이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인 간 기초 대사량의 차이와 요인은 첫 번째가 체표 면적입니다. 이것은 몸무게와 관련이 있을 텐데요. 체표 면적이 크면 그에 따라서 피부를 통해서 발산하는 에너지량이 증가하므로 기초대사량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연령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신생아기부터 점차 증가해서 생후 2세 전후에 가장 높아지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 감소해서 20세 전후부터 중년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후 점차 낮아져서 노년기에는 가장 낮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별인데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근육량이 적어 남자보다 5 내지 10% 정도 낮은 기초대사량을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체온입니다. 체온이 1도씨 상승할 때 기초대사량이 약 13%가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르몬인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티록신이 과잉 분비되면 기초대사량이 최대 75%까지 증가하고 성장 호르몬과 아드레날린도 기초대사량이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임신의 유무입니다. 임신기에는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고 월경 직후에도 기초대사량이 상승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에너지와 영양소의 공급인데요. 에너지와 영양소의 공급 부족은 기초대사량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공급 과잉은 기초대사량을 향진시킵니다. 여덟 번째로는요, 수면입니다. 수면 시에는 기초대사량이 모두 1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인데요. 카페인이나 흡연, 스트레스 등도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활동 대사량입니다. 인체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근육이 수축 운동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를 활동 대사량 또는 활동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이 활동 대사량은 일일 에너지 소비의 20 내지 4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활동 강도 및 활동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체중과 체구 성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활동을 할 때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세 번째로는 식이성 발열 효과입니다. 섭취한 식품이 장에서 소화되거나 흡수되는 과정과 각 영양소가 체내에서 운반, 대사되는 과정을 우리는 소비되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혼합 식사를 하는 경우 총 에너지 소비의 10% 정도를 이 에너지 대사량이 차지하는데요.
섭취하는 식사 열량 영양소 구성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단백질 섭취의 경우는 가장 높고 지질 섭취의 경우는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강한 향신료에 의해서 증가되기도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요, 소화율이 98% 차지하는 탄수화물은 식이성 발열 효과가 10에서 15%이고요. 지질은요, 소화율이 95%를 차지하며 식이성 발열 효과가 3에서 4% 정도 차지합니다. 세 번째로 단백질은요, 소화율이 92%를 차지하는데요, 식이성 발열 효과는 15에서 30%로 측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의 소화율이 보이는 알코올은 식이성 발열 효과가 20% 정도 발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네 번째로 적응 대사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추위에 노출되거나 과식이나 부상, 스트레스 등의 상황에서 신경 및 호르몬 분비의 변화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여 소비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적응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총 에너지 소비의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실제 일 에너지 필요량을 계산할 때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요, 에너지 측정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측정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에너지를 표시하는 단위로는 칼로리와 줄이 있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식에 따라서 에너지를 칼로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줄은 독일식 방법으로서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칼로리는 물 1ml를 섭씨 14.5도에서 15.5도 1도씨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에너지 단위는 1000칼로리를 단위로 해서 킬로칼로리로 표기를 합니다. 줄을 설명하면은 1kg의 무게를 1m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힘인 1N의 힘으로써 물체를 1m만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1kcal를 4.184kJ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식품 에너지의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품의 에너지는 우리가 봄 열량계로 측정하는데요, 다음 장에 그림이 있으니까 열량계의 이름이 봄입니다. 봄, BOMP, 이 봄인데요, 식품 시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을 몸의 온도 변화를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식품 에너지를 킬로칼로리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봄 열량계에는 일정량의 식품을 놓고 그 식품을 태우게 되면요, 열이 발생하면서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의 온도를 올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식품을 태우기 전과 후에 물의 온도 차를 알아내서 식품의 연소열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봄 열량계로서 식품의 열량을 측정하면 탄수화물은 1g에 4.15kcal, 지질은 9.45kcal, 단백질은 5.64kcal, 알코올은 7.1kcal의 연소율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값은 실제 인체에서 이용되어 나오는 생리적 에너지 가보다 높은데 이는 인체의 에너지 효율량이 열량계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이 BOMB, 폭탄이라는 뜻인데 봄 열량계의 그림입니다. 여기서 물을 집어넣고 이 안에 온도계를 집어넣어서 점화형 전선을 통해서 식품을 태우게 되면 온도계가 14.5도에서 15.5도로 1도씩 올라가게 되는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온도는 시간과 비례하겠죠. 이처럼 섭취된 식품은 체내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므로 체내에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는 측정된 연소 열량의 소화 흡수율을 곱해 주어야 하는데요, 탄수화물이나 지질,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은 각각 0.98, 0.95, 0.92이므로 이를 곱해주면 소화 가능 에너지가 계산되게 됩니다. 한편 단백질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때는 질소가 소변을 통해서 배설되기 위해서 요소를 합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가 손실되므로 단백질 1g당 요소 합성에 소비되는 에너지량인 1.25kcal를 담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화 흡수율과 체내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감안하면 에너지에서 이용되는 각 열량소는 1g당 생리적 에너지가가 탄수화물이 4칼로리, 지질이 9칼로리, 단백질이 4칼로리, 마지막으로 알코올이 7칼로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4497로 외우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표를 통해서 각 열량소의 에너지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거창하게 설명드린 내용을 도표 하나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급원이 탄수화물이나 지질, 단백질, 알코올로 봤을 때 봄 열량계를 통해서 에너지가를 구하면 탄수화물은 4.15, 지질은 9.45, 단백질은 5.65, 알코올은 7.1인데 소화 흡수율이 98, 95, 92, 100으로서 곱하기를 총 에너지량의 0.98을 곱해버리면 에너지 손실 칼로리가 구분이 되고요, 생리적 에너지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이 상용가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g당 킬로칼로리는 총 에너지 곱하기 소화 흡수율 빼기 에너지 손실로 정해서 독립된 생리적 에너지가는 탄수화물이 4칼로리, 지질이 9칼로리,
단백질이 4칼로리, 알코올이 7칼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의 칼로리 계산은 4497로 독립이 된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서요. 인체 에너지 대사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접 열량 측정법인데요. 이것은 인체가 소비되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열량계 안에서 실험 대상자가 활동하는 동안 생성되어 발산하는 열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인체에서 사용된 에너지는 결국 열로 발산되는 것을 이용한 방법으로 식품의 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인 봄 열량계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 방법으로 인체 에너지 대사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설비가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이것이 직접 열량 측정법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우리 초창기에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봄 열량계를 크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공기 배출을 통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과거에 초창기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좀 더 쉬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간접 열량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접 열량 측정법은 인체가 활동 시 소비되는 산소량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해서 각 활동 시 소비되는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호흡기를 사용하여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인체가 열량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낼 때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산소를 소비하고 일정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기초에 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전문가가 앞에 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통해서 호흡기를 꽂아놓고 코로 호흡을 할 수 있으니까 코를 마개로 막아야 되겠죠. 이렇게 측정을 시킴으로써 열을 측정하는 방법이신데요. 이 간접 열량 측정법으로 인체가 소비되는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흡기의 수를 계산한 후 대사되는 열량 영양소의 조성비를 예측하여 소비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이 방법은 호흡 개수를 생성된 CO2량에 소비된 산소의 양을 나누는 것인데요. 이 호흡 개수 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호흡 개수 우리가 약자로 RQ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성된 CO2의 양을 배출된 산소의 양으로 나누는 것인데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호흡 개수는 산화되는 영양소에 따라서 다른데요. 탄수화물이 산화될 때는 6분자의 산소가 필요하고 6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호흡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성지방을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단백질은 원소 조성이 일정하지 않고 소변으로 배설되는 요소로 인해 에너지 손실이 있어서 호흡 개수가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서 0.8 정도로 추정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열량 영양소의 호흡 개수는 1에서 0.7 사이에 있고 1에 가까울수록 탄수화물 산화가 많은 것이고 0.7에 가까울수록 지질 산화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호흡 개수가 0.8보다 적으면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경우이고 0.7보다 적으면 굶은 상태거나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1 이상이면 체내에서 지방이 합성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혼합 식사의 호흡 개수가 0.85가 되는데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단백질을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단백질 대사는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표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요. 비단백 호흡 개수에 따른 탄수화물과 지질의 산화 비율의 산소 1리터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특수한 상황에서 소비된 산소량과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한 후 표를 이용해서 그때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대사량을 측정하는 조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신체의 산소 소비량을 15.7리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2리터였다면 이를 이용하여 호흡개수를 계산한 후 다음과 같이 기초대사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개수 계산법과 기초대사량의 계산법이 있는데요. 참고만 하시고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인체 에너지 대사량 측정법의 이중표시 수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설명이 어려운데요. 이중표시 수분법은 에너지 소비량의 새로운 측정 방법으로 인체의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측정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경구로 소량의 안정된 동위 원소로 표시된 물을 섭취한 후 2주 동안 체내 수분을 수시로 채취하여 두 동위 원소로 제거율을 측정함으로써 동위 원소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는 전문가적인 산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지 않고 평상시의 활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안정된 동위 원소의 사용 경비가 너무 비싸고요. 시료 분석의 기기와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등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직은 연구 목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전문가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량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열량 측정법, 간접 열량 측정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중 표시 수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요약을 해볼게요. 에너지 근원과 전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인체의 에너지 대사량과 에너지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량의 계산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에너지 측정법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